ISLM 모형을 이용해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일반 균형은 생산물 시장, 외환 시장, 화폐 시장의 동시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균형은 수학적으로 이 세 개의 연립 방정식에서 세 개의 미지수 해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미지수는 소득, 환율, 그리고 이자율이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DDAA 모형에서는 재화시장의 균형을 DD 곡선으로, 외환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AA 곡선으로 표시하는 데 비해서 ISLM 모형에서는 재화시장과 외환시장의 균형을 IS 곡선으로, 화폐시장의 균형을 LM 곡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DDAA 모형에서는 이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DD 곡선으로, 외환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AA 곡선으로 표시한 다음에 이 두 개의 곡선으로부터 Y2 평면에서 해를 구하고 이 값을 이 방정식 하나에 대입하게 되면 이제 R을 찾아내는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SLM 모형에서는 생산물 시장과 외환 시장의 균형을 IS 곡선으로, 화폐 시장의 균형을 LM 곡선으로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곡선으로부터 YR 평면에서 소득과 이자율을 찾아내고 이 값을 이 방정식 하나에 대입해서 이제 환율을 찾아내는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DDAA든 ISLM이든 이 세 개의 방정식으로부터 세 개의 미지수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DAA 모형은 Y와 2를 중심으로 미지수해를 찾아가는 방식이고, ISLM은 Y와 R을 중심으로 미지수해를 찾아가는 방식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자, 다음으로 IS 곡선의 도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곡선은 외환시장과 생산물시장의 동시 균형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균형식으로부터 2를 정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2를 생산물시장의 균형식에 대입하면 이게 IS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S 곡선은 소득과 이자율로 표시된 함수가 되겠고요. 이 이자율과 소득이 역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식에서 IS 곡선은 우하향한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S 곡선을 다시 말해서 이 YR 평면에 그리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IS 곡선의 기울기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완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인데 생각해 보시면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이자율의 작은 변화에도 투자가 크게 변할 것이고 투자가 크게 변하면 소득이 많이 변하겠죠. 그러면 작은 이자율이 변화해도 이쪽에 작은 이자율이 변화해도 소득이 크게 변하면 이게 완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작은 이자율 변화에도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총수요 소득도 크게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완만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LM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식으로부터 도출되는데 이게 지금 화폐 시장 균형식이죠. 이자율과 소득의 함수가 되겠고 이 소득과 이자율이 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LM 곡선은 이렇게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ISLM 균형 그리고 환율을 찾아내기 위해서 외환시장 균형을 동시에 함께 그려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
이게 지금 화폐시장의 균형, 이게 외환시장과 생산시장의 동시균형을 나타내니까 이 A점에서 세 개의 시장이 다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 균형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Y와 R을 찾은 다음에 이게 지금 외환시장의 균형이거든요. 이자율 평형조건으로 에서 유도한 외환시장의 균형식에서 원화예금 비대수익률, 달러예금 비대수익률이 일치하는, 여기서 외환시장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ISLM으로부터 우리는 소득, 이자율, 환율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SLM은 언제 이동하느냐? 내생 변수가 아닌 외생 변수가 변할 때 이 IS 곡선, LM 곡선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IS 곡선은 정부 지출, 국내 물가, 외국 물가 등 이런 외생 변수가 변하면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IS 곡선을 우측으로, 총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I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LM 곡선도 외생 변수가 변할 때 이동하게 되겠는데요. 외생 변수인 통화 공급량이나 물가가 변하면 이 LM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데,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확장적 금융 정책은 LM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ISLM 모형을 이용해서 재정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은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교과서에서도 살펴봤듯이 재정 지출 증가를 일시적 재정 지출 증가의 효과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재정 지출 증가 시에는 원래 이게 지금 A점이 초기 균형점이고 A'점이 초기 균형점인데, 정부 지출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B로 이동하게 되고, 이쪽에서 균형점이 B'이 되고, 그래서 소득은 Y2로, 이자율은 R2로, 환율은 E2로 하락. 소득과 이자율은 증가하게 되고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DDA 모형으로 분석한 제7장의 17-7의 결과하고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일시적인 경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경우는 앞으로 환율이 하락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환율 하락을 예상. 환율 하락을 예상하면 이 IS 곡선에 예상 환율 항목이 있거든요. 이게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B점이 다시 A점으로 돌아오고, 완전한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다시 Y1으로, 이자율은 R1으로 다시 원위치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사람들의 예상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겠죠.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환율이 A점에서 이쪽으로, E1에서 뭐 이런 식으로 환율만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지속적인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상 환율이 하락하므로 IS 곡선이 원위치로 복귀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나 소득의 변화는 없고 달러 예금 비대 수익률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 원에서 뭐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제17장 AADD 모형으로 분석한 그림 17-19 결과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ISLM 모형에서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책은
통화 공급량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LM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금융정책의 효과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통화 공급량의 증가, 또 하나는 지속적인 통화 공급량의 증가, 또 하나는 장기 균형에서의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적인 통화 공급량의 증가는 초기 균형점 A'에서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균형점이 B점으로,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서는 B'점으로 이동하면서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그리고 이 결과는 DDA 모형으로 한 분석 결과인 그림 17-8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통화 공급량의 증가는 어떻게 되는 거는 이 일시적인 통화 공급량 증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는 지속적인 경우에는 사람들의 예상 환율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상 환율이 어떻게 변하게 되겠느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ISLM 모형에서는 이 2가 LM 곡선에는 없고 어디에 있는 거는 IS 곡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예상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IS 곡선이 지속적인 경우에는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균형점이 이렇게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균형점이 더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증가분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를 보시면 증가 시에는 예상 환율의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는 실질 환율을 올려서 경상수지를 개선함으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소득은 더 많이 증가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예상 환율의 상승은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을 위로 또는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되겠습니다. 위로 또는 좌측으로. 그래서 위로 이동하여 환율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그림 17장의 그림 17-11의 결과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균형에서는 물가가 통화공급량 10% 증가하면 물가도 똑같이 10% 증가하니까 LM 곡선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LM 곡선이 원위치. 같은 비율 이동하여 IS와 LM이 원위치로 복귀하여 소득과 이자율은 변하지 않고, 여기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니까 소득과 이자율은 변하지 않고 예상 환율 상승으로 인해 여기서 지금 예상 환율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원위치로 복귀하게 되지만 균형점은 여기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 환율 상승으로 인해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만 위로 이동하므로 환율만 올라가게 된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경우에는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경우에는 사람들의 예상 환율이 변하게 되니까 IS 곡선이 변하게 되고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이 변해서 소득과 이자율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기 균형에서는 다시 이 A점으로 복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과 이자율은 변하지 않고, 다만 그 사이에 사람들의 달러 예금 기대 예상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균형점이 C'점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다면 환율은 이 원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장기 균형에서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예상 환율 상승으로 인해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만 위로 이동하여 환율만 올라간다. 이 결과도 그림
17-12의 결과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